여러분들은 이성을 어떻게 만나세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의 주요 데이팅 앱들의 출시 연도를 보면 2010년대 중반이 대부분이죠. 정말 핫하긴 했었죠. 한때 이 사업은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이성을 만나고 성적인 부분이 연관돼 있고 이거 정말 사람의 본능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틴더를 비롯한 주요 데이팅 앱들의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요. 유료 이용자 수도 2020년대 이후 감소세로 변했습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데이팅 앱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논평이 나오고 있을 정도죠. 사람들이 데이팅 앱을 안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성과 매칭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평범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매칭될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그리고 매칭되더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는 더욱더 어렵고요. 이렇게나 매칭되기 힘든 이유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데이팅 앱에 가짜 여성 계정이 판을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때 엄청나게 흥했던 데이팅 앱이 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지, 그리고 매칭 알고리즘이 남성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데이트 앱은 한물 간 게 맞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19년만 해도 미국 20대의 절반이 데이팅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 다운로드 수도 2억 8,740만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고, 다운로드 수와 활성 이용자 수도 줄고 있어요. 유료 이용자는 더욱 크게 줄었고요. 그 결과 힌지, 틴더 등을 소유한 매치그룹의 주가는 21년의 고점을 찍은 후로 쭉 하락세입니다. 이건 반등할 조짐도 안 보이죠. 물론 한때는 무척이나 잘 되던 시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데이팅 앱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틴더는 2012년에 처음 등장했죠. 당시는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때죠. 그런 상황에서 틴더의 창업자인 션 레드와 친구들은 2012년에 위치 기반의 데이팅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이걸로 틴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잘 먹힌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대학교였죠. 젊고 매력적이고 이성에 목마른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있는 곳이니까요. 호르몬이 막 뿜뿜하잖아요. 초창기에 추가했던 기능이 바로 틴더와 데이팅 앱을 대표하는 스와이프 기능이었죠. 게이머에 관심이 있었던 션 레드가요, 카드를 넘기는 것에 착안해서 마음에 들면 오른쪽, 들지 않으면 왼쪽으로 넘기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바로 이 독특하면서도 직관적인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게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실 슬롯머신과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슬롯머신도 기본적으로는 버튼을 누르는 게 전부 다지만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터지는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이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틴더의 스와이프도 하다 보면 매칭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죠. 아무튼 틴더는 곧 데이팅 앱의 대표 주자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인기 앱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특히나 2014년에 하루 스와이프 수가 10억 건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죠. 그리고 다른 경쟁 앱들도 하나같이 스와이프 기능을 도입했고요. 틴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캐주얼한 만남에 유리하기 때문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자건 여자건 꽤나 공을 들여야 합니다. 모임에 나가건 아니면 소개팅을 받던 간에 일단 꾸며야 되고요.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탐색하고 플러팅하는 과정이 필수죠. 당연히 면접에서 거절당하는 불편한 경험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틴더는요, 그 모든 걸 모바일에서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프로필과 사진만 보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니까요. 서로 매치되면 그제서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집구석에서 떡진 머리에다 눈곱이 낀 상태로 엉덩이 벅벅 긁으면서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잘 꾸며진 사진을 보고 거기서 서로 호감을 느끼면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으니까 시간 낭비를 할 가능성이나 거절의 아픔을 겪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목적을 가진 만남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캐주얼 섹스를 위한 만남 같은 거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로도 틴더를 많이 쓰기도 했죠. 데이팅 앱의 기본적인 룰은 클럽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보통 클럽에서 여성들의 입장줄과 남성들의 입장줄이 따로인 경우가 많죠. 여성들은 입장료도 무료인 경우가 많고요. 왜냐? 그렇게 여성들이 많으면 그런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남성들도 몰리기 때문이죠. 틴더도 비슷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는 비율만 봐도 남성은 거의 50%인데 반해서 여성은 14%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이용자 성비도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대체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여성이 더 적은 비율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성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여성 우위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성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되는 거죠. 문제는 매칭 방식이에요.
건데요. 데이팅 앱이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사람을 추천하고 띄워주냐 뭐 이런 거죠. 2016년의 기사에 따르면 틴더는 엘로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건 체스에서 플레이어들 간의 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점수 측정 방식인데요. 예상 승률과 실제 경기에 따라서 게임마다 점수를 반영해서 책정하고, 이 방식으로 게임을 반복할수록 자신의 실력과 비슷한 점수로 점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엘로 방식을 틴더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올린 프로필에 따라서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스와이퍼해서 나를 선택하거나 왼쪽으로 스와이퍼해서 나를 거절하거나, 이 실적에 따라서 내 점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비슷한 점수끼리 최대한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남녀의 스와이프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대체로 상대 여자가 문제가 없으면 거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14%인데 이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스와이프 한다는 거죠. 게다가 데이트 앱의 특성상 남자 사용자 수가 여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남성 유저들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면 사진과 간략한 소개가 처음에 서로 볼 수 있는 정보의 전부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여성이 스와이프하는 경우는 외모나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남성에게 집중되는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즉 상위권의 남성에게 선택이 집중되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엘로 점수가 낮다 보니까 로맨스 스캠을 노린 가짜 계정이나 비활성 계정이 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매치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한 번이라도 서로 매치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팅 앱들이 유료 고객을 모으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스와이프를 하려면 돈을 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호감을 어필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슈퍼 라이크 시스템도 바로 이렇게 유료로 등장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잘 매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남성 이용자들은 데이팅 앱을 하나만 이용해서는 손해입니다. 최대한 많은 데이팅 앱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스와이프를 해야 그만큼 매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 논란 이후에 틴더를 비롯해서 많은 데이팅 앱들은 서로의 성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나랑 매치돼서 얘기하는 상대방이 진짜 사람이긴 한 걸까요? 클럽에서 보면 호객을 위해서 돈 주고 모델들을 부른다거나, 결혼정보 회사를 통한 만남에서 외모가 괜찮은 알바를 쓴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은연중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정말로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데이팅 앱에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 국내 데이팅 앱 아만다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여성인 것처럼 위장한 가짜 계정을 운영했다는 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사실 매칭이 많이 되는 상위권 유저에게도 데이팅 앱은 문제가 됩니다. 스와이프 몇 번이면 매칭이 손쉽게 되다 보니까 열린 채팅창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럼 그만큼 대화를 나누는데 정성이 없어집니다. 대체로 무관심해지죠.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소개팅이라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팅 앱은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건의 소개팅을 동시 진행하는 상황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매치는 되는데 대화는 하지 않는 고스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대화가 아니라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그냥 시간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걸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겪고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남성들은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스와이프를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내죠. 앱도 많이 쓰고요. 하지만 여성은 정반대예요. 이미 많은 남성들의 선택을 받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성만 선택하겠죠. 스와이프를 많이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돈도 많이 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상위권의 소수의 남성들과 그들에게 선택받은 여성들만이 데이팅 앱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여성들은 조금만 눈을 낮추면 매칭이 어렵진 않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진짜 문제는 데이팅 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범한 남성들이란 거죠. 눈을 낮추고 돈을 많이 써도 매칭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란 게 두 가지에 취약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죠. 진지한 사랑을 찾는 욕망이든 아니면 그냥 성적 욕망이든 간에요. 그런 욕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데이팅 앱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사람들은요, 확률이 낮아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어지면은 기저값이 낮더라도 성공 확률을 대단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데이팅 앱도 그렇죠. 서로가 맞아떨어져서 같이 스와이프를 할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거기서 대화가 이어져서 만남까지 갈 확률은 더 낮고요. 그런데도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끊임없이 스와이프를 하면서 데이팅 앱에 돈을 내는 거죠. 이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선택을 잘 못 받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매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죠. 매치가 됐다고 해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치된 사람은 대화방이 많으니까 그만큼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것만큼 처참한 대화가 어딨냐고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매치 확률이 높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런 불성실한 대화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아주 매력적인 남성에게 매치가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 남성이 대화에 불성실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좀 더 쉽고 빠르게 서로의 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만 쓰고 감정 낭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데이팅 앱 이용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게도 이런 현상은 G세대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데이팅 앱보다 실제적인 만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덕분에 그동안 틴더와 데이팅 앱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던 요소들이 전부 다 뒤집혔습니다. 직관적인 사용법, 매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임화 등이 데이팅 앱의 성공 요인이라고 많이들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점으로 인해서 미스매치가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만을 불러온 거죠. 그 결과 매칭 성공률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2022년 기준 대부분의 데이팅 앱들의 성공률이 떨어졌는데 16%로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틴더마저도 전년 대비 5%포인트나 감소한 거였죠. 결국 사람들의 데이팅 앱 이용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년 전에는 일평균 100분 정도를 썼다면 지금은 그 절반인 51분에 불과하거든요. 이제는 다들 데이팅 앱에 지친 거죠. 온라인에서의 만남에 긍정적이었던 태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도요. 실제로 만났을 때 불쾌한 경험들을 많이 한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거나 만났는데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긴 거죠. 작년에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 스페인 G세대들이 마트에서 헌팅을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카트에서 파인애플을 거꾸로 놓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미고 과자나 초콜릿이 있으면 짧은 만남 그리고 콩과 채소가 있으면 진지하게 만날 상대를 구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과 실제로 만나보고 교류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기인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만큼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소외되는 경험을 덜 할 테니까요. 이와 더불어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안정적이고 검증된 사람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남을 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그만큼 낮으니까요. 실제로 현재 게임이나 러닝, 다양한 사회활동에서 상대를 찾는 G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은 서로 간의 긴밀한 만남과 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틴더를 비롯한 데이팅 앱들은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장벽을 크게 낮춰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남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기껏 매칭이 되더라도 상대방은 나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질 않죠. 왜냐? 매칭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으니까요. 결국 지금의 흐름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서로의 긴밀한 교류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데이팅 앱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캐주얼한 만남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데이팅 앱을 통한 쉬운 만남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너무 많은 선택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데이팅 앱에서 매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만남은 갖지 않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온라인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시라는 것. 인간적인 만남은 바깥에 있습니다. 온라인이 그 접점을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지만요. 결국 서로 교류를 하려면 서로에게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데이팅 앱이 아닌 취미 앱이나 각종 액티비티 활동들이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는 건 바로 그런 이유죠. 여러분들이 선망하시는 자동차 브랜드는 어떤 건가요? 요즘엔 페라리 같은 이탈리아계 브랜드들을 많이 언급하실 텐데요. 예전엔 대부분 독일 자동차 브랜드를 많이 답했을 겁니다. 독일 차면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브랜드의 상징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누가 독일 차를 탄다고 하면 이 사람 성공했네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런 독일 차의 위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쪽은 더 심각합니다. 여긴 이미 2015년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그룹과 산하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매출의 핵심이 되는 중국 시장마저 흔들리면서 판매량과 이익이 크게 흔들리는 중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라 불리던 정부와 노동자,
회사 간의 이 삼각관계의 지배구조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87년 역사상 최초로 지금 독일 공장 폐쇄를 고려 중이라는 기사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쇠락하는 독일 자동차, 좀 더 정확히는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곤란을 겪는 가장 큰 분야는 전기차 쪽인데요. 이게 독일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차 붐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죠. 다만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지면서 생산 시설과 인력들이 노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덕분에 이게 전부 다 대규모 손실이 된 거죠.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는 이유는요, 하이브리드 때문입니다. 현기차나 토요타, 스텔란티스 같은 곳들은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종도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차 기업들은요, 그야말로 전기차에 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아예 대응이 안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되었냐? 2015년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죠. 폭스바겐 그룹에서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가 걸린 디젤 게이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질소 산화물을 배출합니다. 중요한 건 이 질소 산화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폭스바겐은 독일차의 뛰어난 기술로 디젤차의 단점인 이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디젤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조작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 얽힌 브랜드가 폭스바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아우디, 포르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경쟁사인 벤츠 등등 독일 브랜드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차의 기술력이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리콜된 차량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 때문에 독일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회복하려면 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들도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차 제조사들이 택한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전기차였던 겁니다. 클린 디젤을 내세워서 탄소 저감, 배기가스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는데 그게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선택지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로 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봤던 거죠.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생각한 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지질 않았습니다. 일단 비싸기도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시기상조라 본 거죠. 또 충전 인프라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주던 전기차 판매 보조금이 끊기니까 소비량도 크게 줄어들었죠. 막대한 투자를 아낀 전기차 생산 공장이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과의 문제가 커집니다. 사실 독일차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폭스바겐은 80년대 후반에 중국에 진출한 1세대 서구 기업 중 하나죠. 덕분에 오랜 기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거두는 이익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큰 건 폭스바겐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폭스바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나 되거든요. 벤츠 또한 전 세계 판매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BMW는 상대적으로 이 두 기업에 비해서는 중국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요, 그래도 중국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평을 계속해서 듣고 있죠.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 모두가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거기서 생산한 자동차를 유럽에 판매하면서 이익을 거두고 있고요. 자동차 기업 중에서 안 이런 기업이 있겠냐 싶겠지만요, 현대차만 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르노나 스텔란티스도 중국 의존도가 낮은 자동차 그룹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유독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중국 시장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독일차, 외국 차를 사던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0년만 하더라도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 판매 점유율은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0%대로 내려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에요. 독일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15%로 추락했는데 이 정도면 공장 여러 개를 그냥 문 닫아야 하는 수준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핵심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졌다지만 수요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에서 핵심은 좋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독일차 회사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내연 기관 때는 엔진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독일이 이걸 잘했고, 내연기관의 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은 자동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진 않았지만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추격하는 정도만 그쳤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죠. 왜냐면 중국은 배터리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괜찮으니까요. 독일이 최대 경쟁력이었던 엔진 기술력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독일차 브랜드들은 소프트웨어에서도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 그룹에서요, 산하 브랜드의 전기차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카리아드란 자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과 제휴를 맺는 걸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제조사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아끼지 않고 퍼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고요. 중국산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미국 시장 가격 기준으로 12,000달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고급 TV하고 비슷한 가격이고, 중국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자동차라기보다는 전자 제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싼 독일 전기차 브랜드는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겁니다. 안 그래도 폭스바겐은 중저가 모델에서 강한 브랜드인데 더 저렴한 중국차에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23년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란 타이틀마저 BYD에게 뺏겼습니다. 벤츠나 BMW 경우에는 그나마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폭스바겐보단 사정이 낫긴 하지만요,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판매량과 이익 감소가 동반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벤츠는 3분기 이익이 절반이 날아갔고요. 자, 이렇게 판매량에서 타격이 되니까 당연히 회사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손실을 줄이려면 생산성 낮은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고를 해야 하죠. 실제로 독일차 제조사들의 생산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을 예로 들자면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약 924만 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룹사 인원이 68만 명이니까 한 명당 약 13.5대를 판매하는 데 기여한 거죠. 반면 도요타의 경우에는요, 110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그룹사 인원이 약 37만 명이니까 한 명당 29.7대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준 겁니다. 생산성의 차이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 쪽 공장이 생산성이 좋다는 걸 감안하면 독일 본사 공장은 훨씬 더 나쁘다는 얘기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이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하죠. 공장만 날아가느냐? 여기서 일자리도 수만 개가 날아가고 임금도 10% 삭감을 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 중이라고 하죠. 원래 독일차 회사들은요, 공장을 닫고 직원을 해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 정부에서도 간섭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폭스바겐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이게 폭스바겐의 특이한 지배구조 때문인데요, 창업주인 포르쉐와 PA 가문이 지주사를 소유하고 이 지주사가 폭스바겐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약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20%는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주에서 소유하고 있고 카타르 투자청이 약 17%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포르쉐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고요. 복잡하죠? 자, 그런데 폭스바겐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폭스바겐은 대신에 감독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총 20석인데 이 중에서 10석은 폭스바겐 노조와 근로자 대표 단체 측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자리는 포르쉐와 PA 가문을 위한 자리고요, 2자리는 니더작센 측 자리, 2자리는 카타르 측 자리, 그룹 CEO 한 자리, 그리고 외부인 한 자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갔을 때는요, 노사정의 가장 이상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막 극찬을 받았었어요. 이게 폭스바겐 모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노사 간 잘 연합한다는 건요, 극도로 폐쇄적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쉽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2005년에 폭스바겐 근로자 대표단체에서 매춘부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경영진들이 이 대표단체 임원들에게 매춘부와 함께 비아그라를 같이 보낸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극한이 2015년에 터졌던 디젤 게이트고요. 만약에 누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막 견제를 하는 상황이라면요, 디젤 차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클린 디젤이란 거짓말을 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거나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노조와 노동자 측들은 다 반대할 게 뻔하고요,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니더작센주도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주정부의 관심은 언제나 고용이거든요. 폭스바겐 그룹이 독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 수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독일 최대의 고용주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해고를 단행하면 이건 정치권에도 큰 영향이 갈 정도죠. 실제로 현재 폭스바겐 CEO는 올리버 블룸인데요, 현재 포르쉐랑 폭스바겐 공동 CEO입니다. 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폭스바겐 측 전임 CEO가 그룹사에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려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맡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 폭스바겐 그룹이 과연 이번에 공장을 진짜로 폐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폭스바겐은 창업 이래로 독일 공장을 폐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고를 하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돈을 좀 덜 받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근로 방식을 바꾸는 걸로 넘어갔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90년대 들어서는 노조와 고용보장 협정을 맺어가지고 더 이상 해고 없는 기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해고를 안 했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요, 폭스바겐에서 근무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친구, 동네 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직장이 사라질 때도 폭스바겐은 달랐으니까요. 이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도 파업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중인 거고요. 더 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독일 전기차를 안 사서 위기가 아니라 전보다 자동차를 덜 구매한다는 겁니다. 유럽 시장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연간 판매량이 13%가 줄었거든요. 이 중에서 폭스바겐 측 감소분만 하더라도 자동차 공장 2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달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이 그냥 불경이고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전처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줄이는 방식으로 넘기면 되게 하죠. 하지만 지금 폭스바겐 경영진들이나 투자자들은요, 줄어든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산 전기차가 침투해서 수요를 잠식하면서 위기가 계속될 거라 보는 거고요. 이 폭스바겐 CFO는요, 향후 1, 2년 안에 폭스바겐이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지정학적 문제로 발생한 위기는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중국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한 독일차 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게 뻔한 거고요. 폭스바겐은 이미 망하기엔 너무 큰 회사입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폭스바겐이 먹여 살리고 있는 독일의 수많은 도시들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될 게 뻔하겠죠. 이게 독일 제조업의 위기가 될 거고요.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한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아도 곤란하다. 서로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외부의 시각과 견해도 필요하죠. 안 그러면 집단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폭스바겐 노조 측은요, 아니 경영진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기업이라면 뭐 합당한 지적이긴 한데요, 폭스바겐은 좀 다르죠. 왜냐면 다른 기업들과 달리 폭스바겐 노조들은 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의결권이 있었으니까요. 위원회의 의석수만 10자리가 존재했는데요, 폭스바겐식 노사정 경영체제의 모순이 극대화된 것이 디젤 게이트였고, 그 이후 폭스바겐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만큼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벤츠나 BMW도 예전 같지 않고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결국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 특히나 외부의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기 한때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전구 사업만으로 전 유럽을 평정했고요. 카세트 테이프와 CD를 발명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과 반도체, 의료기기까지 이 모든 제품이 한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싶긴 하죠. 필립스는 정말 한때 유럽을 대표하는 가전업체였고 브랜드 파워도 엄청났죠.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ASML도 필립스에서 나온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거대한 글로벌 전자기업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고 존재감이 굉장히 옅은 브랜드가 되어버렸죠. 주변에 보면 면도기와 전동 칫솔 위주로만 이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거에 혁신을 주도했던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이야기가 한물 가버린 관심 없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삼성전자의 미래, LG전자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때 맞는 기업이었던 필립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필립스는 1891년 헤럴드 필립스와 그의 아버지 프레더릭 필립스가 세운 탄소 필라멘트 전구 공장에서 시작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로 특허를 받고 상용화를 시작한 게 1880년이니까 당시로선 첨단 기술 제품이었던 거죠. 물론 초기엔 공장 운영도 판매도 엉망진창이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자 공학자였던 안톤 필립스가 경영에 합류하면서 필립스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었죠. 좋은 제품에 뛰어난 마케팅, 공격적인 영업이 결합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차 대전이 벌어지자 필립스는 유럽 전역의 반독일 기류를 이용해서 오스람 등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냉큼 먹어버렸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전구가 첨단 기술 제품이었던 만큼 필립스는 기술과 연구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필립스 물리학 연구소 넷랩을 설치하면서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보장해줬죠. 덕분에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여기로 몰렸고 아인슈타인도 와서 강연을 하고 갔을 정도예요. 그 덕분에 이 넷랩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필립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필립스가 전구로 당시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공간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필연적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실험하던 당시에 뜨거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때 에디슨 전기 조명 회사의 고문으로 있었던 영국의 과학자 존 앰브로즈 플레밍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1904년에 진공관을 발명하게 됐죠. 플레밍의 진공관에는 두 가지 혁신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류를 증류로 바꾸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전파 중에 필요한 신호를 잡는 기능이었죠. 이후 1907년엔 미국의 리 포레스트가 증폭 기능이 추가된 3극 진공관인 오디온 진공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를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갖춰지게 되죠. 이렇게 진공관이 전구에서 시작된 기술인 만큼 필립스도 진공관을 생산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들어 진공관 생산을 시작했고 이 진공관을 이용해 전파를 수신하고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개발도 거의 끝낸 상태였죠. 그렇지만 라디오를 사기 위해서는 라디오로 들을 방송이 송출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필립스에서 1927년에 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정부 생산 기업에서 첨단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으로 분야를 넓혀갔고요. 1949년에는 텔레비전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50년에는 필립스 레코드를 설립합니다. 전자제품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음반 회사를 차렸나 싶죠? 본인들이 라디오를 판매하고 LP 플레이어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음반을 판매하는 것도 연관 산업이라 본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라 부르는 방식을 개발해 63년에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원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 적어야 하는 속기사들과 언론인들을 위한 받아쓰기용 기계로 출시한 건데요. 그런데 음질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음악도 녹음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 바뀌게 된 거죠. LP에서 카세트 테이프라는 혁신을 필립스가 주도한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게 라디오와 카세트 레코딩 기능이 결합된 휴대용 기기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지금은 붐박스라 부르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옛날에 써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혹은 힙합 뮤지션들이 쓰는 걸요. 이때 당시 필립스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69년에 CD의 원형이 되는 레이저 디스크 기술을 이미 개발한 점에서 잘 드러나죠. 이게 무려 1969년입니다. 그런데 필립스에서 보니까 CD의 잠재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상업화해서 내놓으면 당시 엄청나게 팔리고 있었던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를 다 잠식해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상업화를 미뤄뒀어요. 근데 77년 오디오 박람회에서 소니가 레이저 디스크로 재생하는 오디오를 시연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황급히 그동안 묻어놨던 기술을 다시 끄집어내서 상업화를 시도합니다. 결국 79년에 언론 발표를 통해서 컴팩트 디스크로 오디오 재생을 시연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와 함께 소니와 협상을 통해서 표준을 공유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컴팩트 디스크, 우리가 CD로 부르는 것이죠. 이후에도 소니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DVD, 블루레이를 출시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음악과 미디어 부분에서 필립스가 기여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형광등, 카세트 테이프, CD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품들을 개발해낸 렐랩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필립스를 혁신 기계로 만들었던 핵심 시설이었죠. 자, 이런 엄청난 혁신 기업이었던 필립스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80년대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조짐은 진작부터 드러나 있었죠. 60, 70년대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 보니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1947년 벨 연구소의 윌리엄 셔클리와 동료들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에 전자제품에 엄청난 혁신이 벌어졌죠. 더 작고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고 더 빨랐거든요. 그리고 1959년 이 트랜지스터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긴 IC 칩이 등장하면서 반도체의 시대가 열렸죠. 필립스에서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라디오와 TV, 붐박스 등 온갖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쓰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1960년대부터 실리콘 웨이퍼에 트랜지스터 패턴을 생기는 장비인 리소그래피에 대한 기술 개발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바로 ASML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필립스는 이 리소그래피 개발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었던 ASM의 이 사업 부분을 팔아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벌인 이유가 사뭇 복잡합니다. 일단 넬랩 자체의 문제였죠. 넬랩은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달리 내부 조직은 굉장히 경직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엘리트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들 능력은 있었지만요, 제각기 따로 놀았던 거죠. 일단 팀과 팀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60년대 넬랩의 근무자들의 일화를 보면요, 서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다고 하죠. 게다가 다들 연구만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론을 실물로 구현하고 상품화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70년대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을 할 때도 이론적인 부분은 다 내부에서 나온 상황이었지만요, 엔지니어들 중에서 이걸 실물로 구현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기술을 제품화하는 산업부서로 프로젝트가 넘어가면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예 협력에도 무관심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미 다 나와 있었지만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필립스가 위계 중심의 경직적인 조직이었던 겁니다. 60년대에 이미 필립스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된 상황이었어요.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만 해도 수십만 명이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필립스의 리소그래피 사업 부분이 답도 없는 상황이 되자 합작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 리더였던 퍼킨 엘머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7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고위 수뇌부의 결정이 너무 느려서 이게 무산되어 버린 일도 있었죠. 그런 주제에 내부 관리는 엉망진창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립스 출신이자 ASML의 첫 사장이었던 캘트 스미트에 따르면요, 필립스에서는 회계는 있지만 통제는 없고 미국 회사처럼 손익계산서 같은 것도 없었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재무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당시 필립스의 경영진들은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프로젝트에 정신이 팔려있고 거기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관련된 증언은 차고도 넘치고요. 사실 60년대 이후의 필립스를 살펴보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보단요, 소비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장의 표준이 될 기술 제품을 내밀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세트 테이프란 표준을 만들었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요. 게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수익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베타맥스와 VHS가 비디오 시장의 표준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필립스는 자신만의 새로운 표준인 비디오 2000 시스템을 들고 나왔다가 참패하고 결국 VHS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CD 기술도 가장 먼저 개발해놨지만은 자신들의 카세트 시장을 잠식해서 수익을 갉아먹을까봐 계속 출시를 미뤘죠. 그렇게 미루다가 소니가 독자적인 CD 기술을 선보이니까 화들짝 놀라서 표준을 공유한 거고요. 자신들의 상품이 시장이 표준이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막대하니까 계속 이런 행보를 밟아왔던 겁니다. 또 필립스는 자신들만의 컴퓨터도 출시했는데요. 이것도 당시 기준으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표준을 추진하는 바람에 호환되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시장 표준이 되지 못할 때 입는 손실은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했죠. 경직적인 조직에 경영자들과 휘하 직원들은 시장이 표준이 될 만한 제품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까 필립스의 제품 경쟁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자제품들이 치고 나왔죠. 처음엔 가격이 강점이었지만 그 다음엔 품질에서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필립스의 이익률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기존의 강세였던 가전 부분에선 경쟁자들로 인해서 계속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과감하게 시장 표준이 되겠다고 추진했던 신사업들은 하나같이 말아먹는 것들이 많았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넬랩에선 신기술이 나오고는 있었지만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제품화로 제대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만약 되더라도 시장에서 트렌드를 지난 후에야 등장할 수 있었죠. 단적인 예로요, 아직 시장에 MP3 플레이어가 처음 등장하기 몇 년 전쯤에 내부에서 휴대용 MP3 플레이어를 만들자는 이런 제안이 나왔었대요. 하지만 제안을 냈던 사람이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받고 말았죠. 결국 MP3 플레이어의 시대가 도래했고 필립스는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랑거리였던 미디어 분야에서 사실상 퇴출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 MP3마저도 스트리밍에 밀려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점이 혁신의 아이러니이긴 하죠. 게다가 시장 진입이 늦었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부를 금방 매각하기에 바빴습니다. 핸드폰의 경우에는요, 96년에 필립스가 처음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때는 이미 모토로라,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스의 명성 덕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3%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요. 하지만 이익을 못 내니까 필립스는 단 5년 만에 시장 철수를 선언합니다. 사실 ASML이 필립스에서 독립하게 된 것도, TSMC의 초기 투자자였던 필립스가 지분을 쉽게 정리해버린 것도, NXP 반도체를 매각한 것도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계속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필립스 같은 거대 기업이 그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긴 손실은 계속 발생하는데 벌어들인 이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ASML 경우에도요, 원래 분리를 시키고 나서도 필립스의 보유 지분이 50%였습니다. TSMC도 30%나 되었고요. 현재 필립스의 시가총액이 약 227억 유로인데요. ASML은 그 10배인 2,700억 유로입니다. 그 지분만 계속 들고 있었다 해도 필립스의 5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결국 필립스는 돈 안 되는 주요 사업들을 다 매각하거나 독립시켰습니다. 필립스의 이름을 달고 나눈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필립스가 이름만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죠. 심지어 필립스의 조명 사업부도 독립시켰어요. 이제는 필립스와의 관계를 지우면서 시그니파이라는 브랜드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시그니파이의 이익률이 필립스보다 높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그나마 현재 필립스가 주력을 하는 분야는 의료기기 사업인데요. 여긴 경쟁자도 많지 않고 늘어나는 유럽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엔 시장성도 높다 판단한 거죠. 하지만 여기도 AI에 의한 산업 전환이 발생하면서 쉽지 않을 거라 보는 전망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돈이 목적이면 돈도 잃는다. 필립스가 제품을 중시하던 시절엔 시장에서 통할 제품이 나와서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의 표준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이 돈을 목표로 오직 시장 표준만을 노린 그 이후부터는 실패만 반복됐죠. 그러다 보니 필립스의 제품 경쟁력은 추락해버렸고 소비자에서는 브랜드만 남은 기업처럼 변해버렸고요. 물론 필립스의 몰락은 이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넬랩 케이스만 보더라도 기술만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고 또 경직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혁신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걸 보여주죠. 물론 수익, 이익,
엄청나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결과에 따라오는 것이란 걸 망각하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글로벌 기업이 돼버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덴마크, 독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일본, 전 세계 레고랜드들은 꽤 잘 굴러갑니다. 평균적으로 레고랜드마다 매년 200만 명 정도는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같은 레고랜드인데 유독 여기만 좀 성적이 좋지 않죠? 바로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원래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이 목표였지만 개장한 연도엔 65만 명, 작년 기준으로는 49만 명으로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죠. 심지어 올해도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여행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테마파크 방문객 수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레고랜드 중에선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후로 역대 최고를 찍은 곳도 있죠. 그렇다면은 춘천 레고랜드는 단순히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운영도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애초에 구조 자체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IP는 생각보다 약하고 입지도 애매하고 투자 여력은 부족한데 지방소멸 해결책으로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테마파크를 좋아하고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춘천 레고랜드를 보면 뭘까요? 볼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왜 춘천 레고랜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레고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춘천 레고랜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방문객 수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 레고랜드 방문객 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일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처음 추진했을 때 연간 방문객 목표를 200만 명으로 잡은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물론 이 200만 명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나름 근거가 있는 숫자긴 합니다. 우리나라 레고랜드의 운영사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로 온 곳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멀린에서 운영하는 레고랜드 수가 8개에다가 입장객 수가 토탈하면 대략 한 1600만 명 정도였죠. 이걸 단순 계산해서 레고랜드당 평균 200만 원이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짓는 춘천 레고랜드도 평균치는 낼 거라고 기대해봤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IP 테마파크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요, 확실히 현재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죠. 사실 테마파크의 성적과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것을 꼽으라면 입지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 한 번 정하면 다시 바꾸진 못하니까요. 일단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바로 반경 50km 이내 인구 2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파크는 인구 30만의 애너하임에 위치해 있지만요, 인구 600만의 LA랑 직선거리로 40km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광역 LA 지구의 인구는 무려 1800만입니다. 애너하임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도 마찬가지죠. 인구 200만의 올랜도에다가 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템파베이 지역과 마이애미 지역을 모두 커버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차로 2시간 이내면 그냥 옆 동네죠. 디즈니랜드 파리 같은 경우에는 30km 거리에 1300만 명의 파리 광역권을 끼고 있고, 도쿄 디즈니랜드도 인구 1000만 명의 도쿄 23구가 있고, 홍콩 디즈니랜드는 인구 700만 명의 홍콩과 1700만 명의 선전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인구 2400만 명의 상하이를 두고 있죠. 유니버셜도 비슷합니다. LA는 유니버셜 헐리우드나 올랜도에 있는 유니버셜 플로리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니버셜 재팬도 오사카와 그 주변 인구만 쳐도 인구가 1천만에 달하죠. 유니버셜 싱가포르도 인구 600만의 싱가포르 한가운데 있고요. 반면에 춘천 레고랜드를 보면 춘천시 인구는 30만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최대 수요지인 서울과의 직선거리도 50km가 넘는 데다가 강원도의 또 다른 대표 도시인 원주와도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이란 거예요. 물론 전 세계 레고랜드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처럼 입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구글 지도를 켜서요, 전 세계 레고랜드 위치를 보면요, 위치가 은근히 애매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는 애너하임과 샌디에고 사이에 애매한 지역이 있고, 레고랜드 플로리다는 올랜도와 템파베이 사이, 레고랜드 독일은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사이에 있거든요. 그나마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건 런던 중심부에서 30km 떨어진 레고랜드 윈저나 나고야시에 위치한 레고랜드 재팬뿐이죠. 사실 앞서 얘기한 디즈니나 유니버셜은 뭐 워낙에 IP 괴물이고 엄청난 돈을 버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입지를 잡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레고랜드는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영국 회사에서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를 정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거대 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을 여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명확한 방향성은 보이거든요. 대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면 두 개의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도시에 자리를 잡아서 양쪽 시장 모두를 노린다.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독일, 말레이시아 등이 여기에 다 해당하는 거죠. 근데 춘천 레고랜드는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도시 인근도 아니고 두 개의 거점 도시 사이에 위치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떨어진 케이스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배우 수요와 더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레고란 그 IP 자체에 있어요. 아까 레고랜드의 평균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와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가 각각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연간 방문자가요. 오사카의 유니버셜 재팬도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도 500만을 넘깁니다. 심지어 이거 예전엔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좀 떨어진 수치예요. 이것과 비교하면 평균 200만 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인 거고요.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고는 분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IP긴 합니다. 근데 IP 파워가 강하냐고 물으면요, 그렇지 않은 쪽에 해당하거든요. 레고의 정체성은 분명 마음대로 조립하는 왕국입니다. 다들 아시는 레고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정작 현재의 레고의 최전성기를 만든 건 마음대로 조립을 하는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수집품으로서의 레고라는 정체성 덕분이거든요. 레고는 지난 2003년, 2004년쯤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고 역사상 처음으로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인 크누드 스트로프를 CEO로 이제 영입하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이 사람이 한 건요, 블록 수를 줄이고 기존 블록을 재활용하는 비용 절감도 있었지만요, 영화와 게임 라이선스를 받아다 제품을 생산한 덕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게 바로 스타워즈였죠. 자, 2005년은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리스의 복수가 개봉하면서 스타워즈 프리퀄 사가의 대미를 장식해내고 이후로 클론 전쟁으로 막 인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고로 재현된 스타워즈의 각종 함성과 장면들을 조립하고 싶어 했죠. 옛날처럼 막 자신이 뭐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블록 저 블록 쌓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부터는 레고는 수집용 제품이 된 거예요. 여기서 성공을 거둔 레고는 콜라보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반지의 제왕, 마블, 어벤져스, DC 코믹스, 해리포터 시리즈 등등. 최근엔 포트나이트도 이제 같이 했죠. 아무튼 이렇게 확장하면서 수많은 비싼 제품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비싼 거는 뭐 판매가가 100만 원 훨씬 넘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중화된 리셀도 레고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등장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는 연매출 100억 달러를 넘는 기업으로 초구석 성장을 이룬 거죠. 참고로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레고는 작년에요 전년 대비 매출이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매출 성장세를 이끈 게 스타워즈, 해리포터, 시티, 테크닉, 아이콘, 그리고 포트나이트 시리즈였죠. 공통적으로 키덜트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제품이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레고 월드로 돌아와 볼게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죠. 지난 20여 년간 레고의 성공을 이끈 건 명백하게도 외부 IP와의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키덜트를 위한 수집품용 레고였고요. 근데 레고 월드는 외부 IP를 땡겨올 수가 없거든요. 스타워즈는 디즈니랜드에 있고 해리포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죠. 그럼 레고에게 남는 건 레고 오리지널인 시티, 닌자고, 프렌즈 뭐 이런 것뿐입니다. 상당히 빈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레고의 인기를 이끄는 건 키덜트들을 노린 테마라는 건데요. 그런데 레고 월드는 성인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한 테마파크거든요. 왜 보면은요, 청소년과 성인만 되더라도 스릴감 넘치는 롤러코스터들을 많이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고랜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 아이들이랑 타야 되는 거예요. 성인과 아이들이 같이. 현재의 주 소비자들과 테마파크의 타겟층이 안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레고는 분명 현재 세계 최대의 왕구 업체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레고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중심에는 다른 IP를 라이선스로 빌려온 시리즈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레고 자체만의 IP는 그 이름값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고요. 게다가 레고의 주 소비층과 레고란드란 테마파크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레고가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였다면 오히려 결과가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멀린에서 마인크래프트의 모장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기도 했거든요. 어쩌면은 레고랜드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건 것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다들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지역 소멸 이슈에 대한 대응도 있고, 그리고 낙후 중인 지역사회의 개선, 이 두 가지 이슈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이벤트나 이런 거대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레고랜드도 그런 측면에서 원래 강원도 지역에서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정도로 희망을 많이 걸었던 거예요. 근데 테마파크는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입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 같은 경우처럼 원래 아무것도 없던 지역인데 주변 지역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없진 않긴 해요. 근데 이건 디즈니 같은 슈퍼 IP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에 어떤 테마파크 하나
들어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도 또 달라진 것도 크게 없어요. 오히려 나쁜 입지로 인해서 시설이나 행사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테마파크는요, 거의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막대한 시설 투자를 때려놔야 하는 캐펙스 산업이에요. 정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식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해외 출국이 쉬워진 때에는 해외의 테마파크와 더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이내에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셜 재팬,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랑 에버랜드도요, 이런 시설 투자가 전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어트랙션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방문객 수가 전에 비해 줄고 있는 와중이고요. 뭐 이해는 됩니다. 전 세계 테마파크 중에서 그냥 입장권만으로 수익을 내는 곳은 없거든요. 그건 그냥 비용 충당 정도고 실제로는 식음료 판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익을 내거든요.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는 유료 패스라든지 테마파크의 숙박시설들이 대표적이죠. 아마 해외에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제대로 즐기려면은. 이 입장권도 비싸지만 입장권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다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투자 여력도 낮은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레고랜드가 춘천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이라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테마파크는 지방 도시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름값 대비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레고랜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춘천이란 중소도시의 한계상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문제죠. 최근 보니까 춘천 레고랜드가 결심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연간 회원권을 전 세계 레고랜드 가운데서 가장 싸게 팔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한 이유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핵심은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몰입할 만한 공간과 시설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도 적자 상황인 춘천 레고랜드의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앞서게 되긴 하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지나친 희망은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이런 아이템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반전을 이룰 만한 방안들을 지금도 많이들 찾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 성패를 좌우한 건 수익성이거든요. 지나친 희망으로 만들어진 사업 계획은 결국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희망사항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저 또한 레고랜드가 잘 돼서 강원도 지역 경제가 더욱 크게 발전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고려해야 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테마파크들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잘 되는 곳들은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살아남은 곳들이란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룰루레몬이란 브랜드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성 요가복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과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하나쯤은 꼭 갖고 싶을 만큼 탐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물론 요즘에는 에슬레타, 비오리, 알로요가 등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출로 보자면 프리미엄 에슬레더 시장의 1위는 여전히 룰루레몬이죠. 괜히 레깅스계의 샤넬, 운동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룰루레몬의 과거를 아시면 좀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룰루레몬의 창업자의 경영 철학에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최근 논란의 기업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머스크의 발언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게 어지러지를 하다 못해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긴 하죠. 룰루레몬의 창업자인 칩 윌슨도 뭐 비슷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인물이란 거예요. 룰루레몬의 핵심 타겟층인 미혼 여성을 비하하는 건 기본이고요. 룰루레몬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지은 것도 사실 동양인 차별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현재는 창업자가 회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에서 이 창업자와 계속 거리를 두고 창업자의 색깔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칩 윌슨이지만은 초기 경영 전략이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룰루레몬 레깅스가 비싸도 불티나게 팔렸던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참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창업자 칩 윌슨을 중심으로 룰루레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룰루레몬은 사람들을 어떻게 17만원짜리 레깅스에 열광하게 만들었나, 늘 이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자, 룰루레몬은 칩 윌슨이 98년 밴쿠버에서 세운 요가복 매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룰루레몬이 윌슨의 첫 사업은 아니었어요. 원래 윌슨은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서핑, 스노우보드, 레슬링 등등 다양한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79년에 자신의 첫 사업으로 서핑용 의류를 판 것도요. 우선 서핑이 자기가 즐겨하는 운동이기도 했고 거기에 캘리포니아 여행 당시에 미국 서해안 지역에서 불고 있던 패션 트렌드를 재빠르게 캐치해서 녹여낸 감각이 있었던 덕분이었죠. 이후 스케이트보드와 스노보드로 그 영역을 넓혀나갔다가 97년에 자기 사업을 100만 달러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고요. 사업을 매각한 후에 윌슨이 시작했던 것은 요가였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이유가요. 우연하게 여성 2명의 사진이 붙은 요가 팜플렛을 본 것도 있지만요. 32살이었던 87년에 느리게 진행되는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던 것이 컸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막 철인 3종 경기까지 참가할 정도로 활동적이었지만은 아무래도 병이 병이다 보니까 전보다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요가를 한 거예요. 운동복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보통 집에서 가장 낡고 안 좋은 옷을 운동복 대용으로 입죠. 땀에 젖어서 금방 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 윌슨이 요가를 배우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입던 옷도 그랬습니다. 다 면티에다가 면바지니까 땀이 나면 그게 몸에 늘러붙어가지고 자세를 잡기도 어렵고 몸을 좀 움직이기도 어려웠던 거죠. 막 거슬리니까.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편한 운동복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룰루레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아실만한 스토리일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칩 윌슨은요 당시 요가 클래스의 참석자들 다 하나하나 눈여겨봤습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자신의 몸을 가꾸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잘 교육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너무 고되고 뭐 그렇게 치다 보면은 자신을 가꾸기가 되게 어려운 거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 판단한 거죠. 당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이 만드는 여성용 운동복은요 남성용 운동복에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정도였어요. 본질적으로는 남성용과 여성용 운동복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윌슨은 여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자기 몸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라면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걸 좋아할 거라고요. 그 중에서 운동으로 가장 강조되면서도 여성의 육체적 매력을 드러내기 좋은 부위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엉덩이죠. 그래서 엉덩이가 잘 드러나게 라이크라를 섞은 합성 원단으로 요가 바지를 만듭니다. 또 Y존이 비치지 않도록 원단을 좀 더 두껍게 하고 재봉선의 위치가 엉덩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어요. 매장 디자인도요 조명이 완벽해야 하고 각 룸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엉덩이를 직접 보면서 비판할 수 있도록 3면 거울을 배치했고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칩 윌슨이 회고록에서 실제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편한 운동복을 만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핵심적인 요소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운동복에 섹시함을 더한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브랜드 이름이죠. 브랜드 이름을 룰루레몬으로 정한 건 순전히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영미권 사람들은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R과 L의 발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걸 비웃곤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종차별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죠. 칩 윌슨은요 이미 스케이트복과 스노보드복을 팔 때 일본인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없는 발음인 L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이것저것 막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L이 3번이나 들어간 룰루레몬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죠. 일본인들이 이걸 발음하면 웃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아무튼 이렇게 제품과 브랜드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격을 정해야겠죠. 윌슨의 전략은요 비싸게 판다 했습니다. 사실 싸게 팔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 요가를 배우고자 하는 소비자들은요 돈 잘 벌고 커리어 잘 나가는 바쁜 여성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비싸도 괜찮으면 살 거란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꼼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 엄청 바쁘니까 바빠서 환불하러 오진 못할 거다. 자 이렇게 가격까지 정했으니 팔아야죠. 어떻게? 자신이 전에 스케이트복, 보드복을 만들고 팔 때 해당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일즈를 했어요.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요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일즈를 했습니다. 요가 선생님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이들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자기 매장에서 요가 클래스를 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요가 선생님들은요 운동을 통해서 이미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신체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더 두드러지게 하는 룰루레몬의 요가복을 입고 있으니까 말 다 했죠.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그 옷을 입고 싶을 수밖에요. 가격이 비싼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섹시하고 예쁘고 심지어 편하기까지 하니까요. 무엇보다도요. 어차피 요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버는 여성들이었으니까요. 자, 룰루레몬이 성공한 곳에는 사회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패션이 점점 캐주얼해지면서 직장인들이 입는 옷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 것도 룰루레몬에겐 행운이었거든요. 92년에요. 미국 근로자의 7%만이 캐주얼한 옷을 입었지만 99년에는 이게 75% 크게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캐주얼과 비즈니스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목적에 따라 입는 옷들도 점차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즉 운동복은 운동할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입는 옷으로 확장이 된 거죠. 룰루레몬의 요가복도요, 처음에는 요가를 해서 갈아입는 옷으로 출발했지만요, 이게 예쁘니까요 밖에서 입어도 괜찮겠다, 어차피 요가 갈 거니까 가서 갈아입는 것보단 지금 입고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일상복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애슬레저란 개념이 바로 그렇게 탄생한 거고, 이 흐름을 주도했던 게 바로 룰루레몬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칩 윌슨은요, 이 애슬레저란 표현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원래 윌슨은요, 운동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만큼 커리어와 육체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들이 운동으로 자신의 몸을 가꿔야 하고, 룰루레몬은 그런 여성들을 위한 소수의 옷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윌슨이 창업 내내 일관되게 지켜온 관점이요, 브랜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다 였거든요. 물론 이 말이 맞긴 하죠. 그런데 애슬레저라는 것은 운동은 별로 안 하는 주제에 다이어트 콜라나 마시면서 운동한 티만 내는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옷이란 이미지가 윌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요, 칩 윌슨은 이 관점 때문에 나중에 큰 사고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별개로요, 룰루레몬이 당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엄청난 브랜드로 떠오른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룰루레몬은 당시 시대와 트렌드를 제대로 짚어낸 상품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자신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 소수의 슈퍼걸들을 위한 고급 제품이었기 때문에 룰루레몬의 비싼 가격은 곧 룰루레몬을 지위적으로 만든 거죠. 비싸긴 하지만 이런 특별한 여성들이 입는 옷이란 상징적인 지위를 차지했거든요. 흔히 룰루레몬을 얘기할 때 품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위제에서 품질은 최소 조건입니다. 품질만으로는요, 그런 제품에 대한 선망과 소유욕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브랜드란 이미지가 그런 열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룰루레몬이 17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판매량도 늘고 시장도 커졌지만 윌슨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좋았죠. 근데 누구나 룰루레몬을 가지는 모습이 싫었거든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룰루레몬은 콜라나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윌슨의 생각이었어요. 윌슨이 탄산음료를 얼마나 안 좋아했냐면요, 미래의 담배란 표현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근데 미래의 담배를 마시는 사람들이 내 옷을 입어?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윌슨은요, 룰루레몬의 타겟을 일과 운동에 열심히 미혼 여성으로 잡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긴 싫어했던 거죠. 이건 윌슨의 여성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윌슨은요, 룰루레몬의 주 고객인 여성층을요, 피임법의 탄생으로 성적 결정권이 높아진 여성들이 남편과 이혼 후에 버리고 간 딸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겨진 싱글 데디들이 키워낸 딸이 룰루레몬 고객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지만 그게 자기네 회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좀 신기하긴 하죠. 윌슨의 기행적 발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이탈C라는 라인을 출시하면서요, 여기에 사용된 섬유는 해초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해초를 기반으로 한 섬유가 들어있어서 운동하다 땀이 난다, 이게 습기와 접촉하면요, 해양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을 피부로 방출하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죠. 얘기를 들었을 때 썩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뉴욕타임즈에서 테스트를 맡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건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윌슨이 뭐라 했냐, 검사 결과 자체가 조작이고 기자가 비밀리에 뇌물을 받았을 거라 주장한 거죠. 결국 윌슨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큰 실언으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룰루레몬 레깅스가 보풀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 얇아서 속이 비친다는 불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리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윌슨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보다 작은 사이즈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거죠. 룰루레몬의 바지는 허벅지가 서로 맞부딪히는 여성에겐 적합하지가 않다고요. 이 발언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보자면요, 윌슨이 애슬레저란 표현을 싫어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상복으로 룰루레몬을 입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또 2000원에는 플러스 사이즈 옷을 만드는데 30%나 더 많은 원단이 필요하다고, 그건 돈 낭비라서 하기 싫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윌슨의 저 발언은요, 신상 레깅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살찐 여성이 살 안 찐 것처럼 보이려고 한 치수 작은 사이즈의 룰루레몬 옷을 입으니까 당연히 속이 비쳐 보인 거고, 살이 쪘기 때문에 허벅지가 서로 닿으니까 마찰 때문에 보풀이 생긴 거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이 발언은 엄청난 논란이 됐고요, 룰루레몬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눈물의 사과 영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게 고객들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하는 사과였다는 게 함정이죠.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2013년에 칩 윌슨은 회장직에서 사임을 했고요, 2015년엔 이사회에서도 나가게 됩니다. 주 고객이 여성층이었기 때문에 룰루레몬 주주들로서는 여성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부를 만한 행동은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아베크롬비 창업자가 온갖 말과 논란으로 어그로를 막 끌다가 결국엔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나락으로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회사에서 나갔지만은 칩 윌슨은 이런저런 발언으로 룰루레몬을 되게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디스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또 설화를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것이요, 아동노동의 찬성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아동노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요, 아시아에선 아이가 학교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술을 배워서 가족에게 기여하게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죠. 아동노동도 찬성하고 아시아인 혐오도 하고 참 가지가지 했네요 진짜. 이러다 보니 룰루레몬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칩 윌슨과 거리 두기를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오죽하면요, 윌슨이 어떤 발언을 하면은 칩 윌슨 씨는 회사와 무관하며 룰루레몬은 윌슨 씨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의견을 표명할 정도예요. 룰루레몬이 이런 논란으로 잠깐 주춤했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급부상할 정도로 크게 성공했고요. 이미 2010년대부터 남성복과 일상복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의 영역을 많이 확장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요즘 남성 소비자들 중에서도 룰루레몬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갖고 싶다는 욕망은 그것이 가진 이미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명품 산업에서 알 수 있듯이요, 품질은 가격의 아주 일부분만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를 채우는 건 이미지죠. 테슬라만 하더라도 그래요. 초기에 불량도 많고 단점도 명확했지만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것은 테슬라를 소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그 자체였습니다. 얼리 어댑터나 테크 긱들에게는 첨단 기술이나 스펙은 품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욕망을 부르는 상상적인 요소에 가깝거든요. 마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인 4090이나 5090이 대부분 게이머들에겐 불필요하고 그 기능을 극한으로 사용하는 게임도 별로 하지 않지만은 그냥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룰루레몬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룰루레몬을 입고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낸 여성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칩 윌슨이 논란이 많은 인물이란 것과는 별개로요, 그런 이미지를 다져나갈 수 있는 여성들만 룰루레몬을 소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다 라고 인지하게 함으로써 성공한 여성, 멋진 여성들이 입는 브랜드란 이미지를 룰루레몬에 부여하고자 한 거죠. 어떤 제품이 선망받는 브랜드가 되려면요, 선망받는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은 선망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룰루레몬의 성공을 이끈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칩 윌슨의 그런 편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이런 오토바이는 한 번쯤 꼭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이런 형태의 오토바이를 크루저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할리 데이비슨, 줄여서 할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괜히 오토바이 브랜드로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꼽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지나고 수컷 냄새 진하게 나는 할리지만요, 한때는 정말 최악의 오토바이로 평가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바이커 갱들이나 탈 것 같은 오토바이, 조악하고 난폭하고 더럽고 구린 오토바이, 뭐 이런 평을 받을 정도였죠. 사실 할리의 지난 역사는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한때는 최악의 오토바이로 여겨졌다가 그 이후엔 문화의 아이콘이 됐다가 지금은 할아버지들이나 탈 것 같은 오토바이란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할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본 오토바이 회사들입니다. 이들은요, 과거의 할리를 파산 직전까지 몰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할리의 완벽한 부활에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막장 이미지를 뒤집고 문화 아이콘이 된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리와 일본 오토바이 기업의 기묘한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죠. 1890년대에 자전거에 설치할 수 있는 엔진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고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오토바이 시작이에요. 1902년에 미국에만 이렇게 오토바이를 만드는 공장이 13개에 달할 정도였죠. 같은 시기에 미국 밀워키에서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도 자신만의 오토바이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때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집에 온 아서의 형 월터 데이비슨이 이 둘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실험용 엔진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개량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1903년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탄생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할리 데이비슨의 탄생이었죠. 요즘 보면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같이 라이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건 19세기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특히나 할리 데이비슨이 탄생한 밀워키는요, 당시 다양한 제조업 산업들이 밀집해 있고 철도와 해운 운송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포장도로가 드문 당시에도 긴 포장도로가 존재하는 도시였죠. 덕분에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붐볐고, 덕분에 자연스레 자전거 애호가들의 자전거 클럽이 결성됐어요. 자, 그런데 오토바이 자체가 자전거에다 엔진을 붙인 거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전거 클럽이 모터사이클 클럽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당시의 오토바이는 지금으로 치자면 하이테크 탈거리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토바이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원들 간의 오토바이의 주행 능력을 확인하는 레이싱 대회도 많았죠. 할리 데이비슨도 당연히 여기에 참가하는데요, 할리가 매번 뛰어난 내구도와 고장 없이 계속가는 신뢰성을 보여주면서 인기가 급증하게 됩니다. 당시 할리 데이비슨을 상징하는 광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조용한 회색 친구를
CR과 불릴 정도로 조용한 모터사이클입니다. 지금이었으면 CR도 안 먹힐 문구인데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자전거의 대체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통했던 거예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말보다 수고와 비용이 적고 자전거보다 힘이 덜 드는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1913년에 포드에서 모델 T를 출시합니다. 그러자 이 저렴하게 대량 생산된 자동차가 대거 공급되면서 오토바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죠. 집과 회사를 오갈 거면 모델 T를 타지 왜 오토바이 같은 걸 타냐는 겁니다. 게다가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당시는 오토바이를 활용한 다양한 레이싱 대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의 오토바이는 그냥 자전거에다가 엔진을 달아둔 거고 안전장비도 개발되기 이전이라서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모터사이클 라이더는 죽음과 함께 은퇴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미국 대중들도 이걸 무모함과 연관짓기 시작한 거죠. 그나마 할리는 지역 딜러를 중심으로 하는 오토바이 클럽을 활성화한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빠른 속도를 통한 레이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클럽 회원들끼리 같이 라이딩도 하면서 어울리는 사교 행사를 위주로 전개하면서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도록 한 거죠. 자, 그러다 미국이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할리도 미군에 오토바이를 공급했는데요. 전쟁 중에 오토바이를 타던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와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그동안 군대에 공급되었던 오토바이들이 민간 시장에 염가에 풀리면서 오토바이 붐을 맞게 됩니다. 이 최대 수혜자가 할리였죠. 그런데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녀온 군인들의 멘탈 상태가 좋을 리가 없었죠. PTSD란 말이 전쟁을 겪은 병사들에게 유래한 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실제로 2차 대전 참전 군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PTSD에 시달렸고 이를 술과 오토바이를 통해서 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엔 참전 군인들끼리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을 통해서 이걸 풀고자 했지만요. 트라우마에다가 술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되면서 결국 바이커 갱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 바이커 갱들로 인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진 것은 물론이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2차 대전 참전 세대의 자녀들도 같은 공식을 거치게 되었던 거죠. 2차 대전 참전 군인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토바이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할리 데이비스는 이들의 자녀인 베이비붐 세대를 노리기로 했는데요.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불량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반항적인 10대들에게 통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도 전쟁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PTSD에 시달렸고 참전 용사들이 돌아오고 나서 바이커갱이 되면서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할리 데이비스는 GM의 부품 생산업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이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상황을 타개한 건 일본 기업들이었거든요. 59년에 혼다는 연간 50만 대의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혼다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는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야심 넘치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혼다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이런 캠페인을 펼친 거죠. 털 덥수룩하고 문신으로 몸을 뒤덮는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아니라요. 엄마가 식료품을 사러 갈 때나 아빠가 아들을 야구 경기장으로 데려갈 때와 같이 좀 더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으로서 혼다 50을 묘사한 거죠. 이 광고로 인해서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혼다는 미국 모터사이클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미국 내의 유일한 오토바이 제조사였던 할리 데이비슨도요. 그 와중에 미국산 오토바이를 원하는 소비자들 덕분에 작게나마 반사이익을 거두긴 했죠. 하지만 70년대 당시에 할리 데이비스는 기름이 줄줄 새고 고장이 너무 잘 나는 브랜드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딜러한테 바이크를 인수받으면 일단 수리부터 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품질이 좋아하겠던 거죠. 그래서 71년에 할리 데이비슨의 대표 모델이 될 슈퍼 글라이드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인기가 없었고요. 지속적인 품질 문제도 쉽게 안 고쳐졌죠.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조악하고 난폭하고 더럽고 구린 오토바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리 측에서는 상황을 개선할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1981년에 당시 할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아웃도어 용품 회사 AMF와 분쟁 끝에 경영진들이 회사를 되사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의 빚을 엄청나게 졌다는 겁니다. 이때는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졌던 때고 혼다와 야마하가 저렴한 오토바이를 막 쏟아내던 때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할리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82년에만 2천만 달러의 손실을 받고 83년에 3천만 달러의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스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거죠. 이때 할리가 선택한 방향성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됐는데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회사를 재탄생시켰다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일단 제조 역량이 너무 뒤떨어진 건 사실이다 보니까요. 자존심을 굽히고 혼다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제발 공장을 견학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당시 혼다 경영진들이 이걸 또 오케이를 해줬답니다. 지금이라면요. 아니 어떻게 경쟁사의 영업 기밀을 대놓고 보여달라고 하냐. 꼬여서 꼬지라고 했을 텐데요. 관대하게 그걸 허가해준
준 거죠. 당시 할리 경영진들도 혼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들 해요. 미국으로부터 제조 기술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만들던 혼다가 미국을 굴복시켰다는 자신감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동업자 정신으로 해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견학 덕분에 할리 데이비스는 일본식 경영 관리 기법을 도입했죠. 동시에 부품 공급과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품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50%가 넘는 결합률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혼다나 야마하 같은 일본 제조사들이 오토바이를 실용적인 운송 수단으로 홍보해서 성공했잖아요. 그걸 보고 반대로 브랜드 경험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우선 할리를 타는 사람들이 하드코어 바이커들이란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타는 오토바이로 인식을 바꾸고자 한 거죠. 일단 이미지 개선부터 필요했는데 바이커들이 술 먹고 깽판 치는 문제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바이커들의 축제에서 바이커들이 맥주 마시고 싸우는 것 외에 다른 할 거리를 제공하면서 문제를 줄이기로 한 거죠. 대표적인 게 데이토나 비치 바이크 위크인데요, 이건 1937년부터 열린 미국 최대의 모터사이클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지역 극장에서 바이커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상영하도록 후원을 하고 또 새로운 할리 데이비슨 모델을 시승할 수 있도록 했죠. 게다가 액세서리 제조업체가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할리를 커스텀하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를 만듭니다. 또 대규모 퍼레이드를 조직해서 자신의 커스텀 할리를 뽐내도록 했고요. 이렇게 축제에서 뭔가 할 거리가 생기고 관심 가질 부분이 생기니까 사건 사고가 크게 줄어들게 되죠. 마치 군대에서 핸드폰을 지급하니까 사병들 간의 가혹행위가 줄어든 것처럼요. 또 불량한 사람들의 클럽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위한 바이크 클럽을 만들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회사 차원에서 만든 게 할리스 오너스 그룹 호그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긴 하죠. 아무튼 여기서도 이벤트를 만들고 이벤트마다 고유한 패치와 핀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위와 자랑거리를 제공한 거죠. 마치 게임에서 업적 달성을 하면 패치를 주듯이요. 이 작전이 제대로 먹힌 게 사실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마초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업은 세무사나 회계사예요. 그래서 양복배 입고 맨날 사무실 출근해서 막 서류 보고 엑셀 보고 숫자 보고 숫자 고치고 지우고 바꾸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 가슴 많게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은 사실 내 안에는 야성이 넘치는 나의 본능적인 그런 이 있어. 그래서 뭔가 좀 불량스럽게 자신을 꾸미고 싶어하고 20세기 해적처럼 돌아다니고 싶어하던 그런 범생들이 많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할리 데이비슨을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평일엔 양복배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가죽 재킷 입고 선글라스 쓰고 할리를 타고 부릉대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이 호그는 조직 4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고 현재는 회원수만 130만 명이 넘는 글로벌한 클럽이 되었죠. 할리 오너들끼리 이런 클럽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확인하니까 당연히 브랜드 충성도는 높아졌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커스텀입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초창기부터 자기 입맛에 맞게 부품을 바꾸는 식으로 커스텀하는 라이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키워볼 생각을 했습니다. 액세서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도록 한 거죠. 덕분에 82년에 할리 데이비슨의 액세서리 카탈로그는 28페이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0페이지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 28페이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라이선스를 시작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로고가 박힌 다양한 상품들을 라이선싱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가죽 재킷, 티셔츠, 청바지, 인형, 심지어는 장난감까지 뭐 정말 많은 상품들을 라이선싱으로 판매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불법적으로 도용되고 있던 상표들은 고소로 제작을 틀어막았고요. 그런데 고소를 했는데 이거 도용이긴 한데 제품 퀄리티가 괜찮은데? 이러면은 라이선스를 주고 정식 생산을 하도록 편입을 시켰고요. 덕분에 86년에 라이선스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수익이 100만 달러였지만요, 2010년엔 3,700만 달러를 넘길 정도로 알짜 사업이 되었죠. 이렇게 리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할리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고 그 이전까지 나쁜 이미지였던 할리는 뭔가 배드에스함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휴잭맨이 탈 것 같은 그런 이미지요. 덕분에 80년대 후반부터는 헐리우드의 영화에서도 할리 데이비슨이 반항과 마초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91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2가 있죠. 여기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타고 다닌 이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칩니다. 영화 내내 T800이 보여준 멋진 모습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슨과 함께였거든요. 그 외에도 펄프 픽션이나 로보캅, 그리고 마블 영화에서도 캡틴 아메리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로 나오면서 멋짐을 뽐냈죠. 물론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했던 할리도 현재는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후에 할리를 타는 게 유행이 되면서요, 할아버지 오토바이로 이미지가 박혀버린 게 크고요. 이렇게 크고 둔중한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MZ세대들의 취향과 맞물려서 천천히 퇴보하고 있는 거죠. 할리 측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 할리를 다시 찾을 거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튼 오늘의 교훈은요, 인생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나빴던 할리가 바로 그 나쁜 이미지 덕분에 반항심 강한 10대들에게 인기를 얻더니 그것 때문에 다시 인기가 추락을 했죠. 그 이후엔 또 뭔가 마초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선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다가 바로 그 선비들이 나이가 들자 할아버지 오토바이로 인기가 추락했던 걸 보면요, 참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뭐 그렇다 보니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할리의 인기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가 코카콜라라면 두 번째로 유명한 로고는 페남 로고다. 20세기 페남은 지금의 테슬라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더 영향력이 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계 여행을 가능케 한 최초의 항공사가 바로 이 페남이었거든요. 1950년대에 이미 83개국을 돌았다고 하니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항공사였죠.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을 보면 페남의 파일럿으로 신분을 위조한 디카프리오가 길을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파일럿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요. 이뿐만 아니라 아예 페남을 주제로 한 드라마 페남까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인기가 짐작이 되시나요? 페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잡은 미국과 함께 급성장하면서 전성기를 함께 했습니다. 당시 페남은 일개 항공사가 아니라 미국의 상징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당시 철저한 규제 속에서도 압도적인 투자, 과감한 쇼맨십, 협상력으로 항공 시장의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페남이 일련의 사건들로 급격하게 추락하더니 경쟁사들에게 자리를 뺏기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항공사 빅3,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었고요. 여긴 치열한 경쟁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비이키 시작합니다. 항공산업. 지금은 거대한 산업이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1920년대까지 항공산업은 사실상 돈지랄에 불과했어요. 이때 비행기라고는 장난감 비행기 같은 복엽기가 전부였어요. 태울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좌석은 좁고 불편한 데다가 항속거리도 짧았거든요. 반면 철도는 비행기 완벽한 대체제였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유럽과 미국에선 구석구석까지 선로를 깔아뒀고요. 이 철도를 통해 화물과 인력을 운송하는 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부유층의 세계여행 방법 중 하나가 호화롭게 꾸며진 기차를 타는 거였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 딱 이 시대의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항공기가 가진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제를 계속해서 비행기를 새로운 산업이자 군사전력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거죠.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민간 항공사들을 정부가 강제로 합병시켜서 국영기업으로 만들어 운영을 했어요. 보조금을 줄 거면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주로 철도로 갈 수 없는 해외 식민지로 이 비행기를 띄워서 산업을 운영했고요. 미국은 좀 다르긴 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도 비행기를 띄워서 오가게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철도랑 겹치거든요. 비행기를 굳이 띄워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비행기로 우편물을 실어 나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1925년에 항공우편법을 만들어서 우체국이 민간 항공사에 계약하에 우편물을 배달하게 했죠. 이것도 사실 기차로 실어 나르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긴 했지만은 의도적으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일감의 형식으로 항공사에게 준 거였죠. 당시 미국 항공우편의 요금은 우편물의 무게와 거리에 따라 매겨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편지를 만들거나 무거운 짐을 항공우편으로 보내게 해서 보조금을 타먹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금 살살 녹는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1930년이 되고 세계 대공황이 터지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항공사들이 여러 망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방만한 운영의 원인인 비싸고 비효율적인 항공우편 제도를 손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당시 우체국장으로 임명된 월터 브라운은 우편물의 무게가 아닌 항공기의 적재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무것도 안 싣고 운항을 해도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적정 운송 용량만 갖췄다면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게 얼핏 생각하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비효율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이 화물 수용 용량으로 바뀌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큰 적재 용량을 가진 큰 비행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큰 비행기에 우편물을 실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기왕 남는 공간에 다른 걸 실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태우겠고 그게 항공사들의 부가 수익이 된 거죠. 심지어 브라운은 승객을 많이 태우고 비행하면 보조금을 더 줬어요. 또 쌍발 엔진과 라디오 보조 항법 장치를 단 신형 비행기를 항공사가 사면 거기에다 또 보조금을 줬고요. 물론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보조금 지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브라운은 자기 나름대로 항공사를 통합시켜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브라운의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브라운이 특정 항공사를 편애해서 몰아줬다 이런 비판을 받기 좋았습니다. 영세한 소형 항공사는 배제했으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였죠. 결국 이 문제가 국회 청문회로 넘어가서 항공우편 스캔들이 되었어요. 항공우편 스캔들로 인해 민간 항공사들은 계약을 취소당하고 미 육군 항공대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운항 경험을 가진 민간 항공사 파일럿에 비해서 당시 육군 항공대는 경험이 부족했죠. 결국 66차례의 추락사고와 12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항공우편 계약은 다시 민간 항공사에게 돌아갔어요. 물론 이런 실패를 인정하기 힘들었던 미국 정부는 나름대로 민간 항공사들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항공기 제작회사였던 보잉은 항공사인 내셔널 에어 트랜스포트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경쟁을 저해한다고 회사를 쪼개버린 거죠. 이때 분리된 NAT는 이름을 바꿔서 유나이티드 에어가 됐어요. 또 기존
기존의 항공우편업에 참여했던 항공사들은 새 기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항공사들은 이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명을 바꿔버렸죠. 아메리칸 에어웨이즈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노스웨스트 에어웨이즈가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TWA가 TWINC로 이름을 바꾸면서 규제를 절묘하게 피해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우편의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항공사들은 온갖 신기한 운송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카이훅이죠. 기둥 사이에 걸어놓은 우편물을 비행기 꼬리에 달린 갈고리로 걸어서 회수하는 건데요.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홍콩 빌딩에서 탈출할 때 사용한 방법의 원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1960년대 CIA에서 현지 잠입요원 탈출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안한 게 다크나이트에서 그 장면의 모티브가 된 거고요. 이 해프닝을 거쳐서 미국 항공산업은 민간 기업에게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간의 경쟁이 극한에 이르고 새로운 노선을 낙찰받기 위해서 비용 이하로 출혈 전쟁을 벌이면서 또다시 부실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걸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서로의 경쟁을 제한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걸어버렸죠. 요금부터 기내 서비스까지 항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물론 미국만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4년 각 국가의 항공 관계자들이 시카고로 모였어요. 전쟁 이후에 항공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으니까 교통정리를 위해서 모인 거였죠. 일반적인 상품은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항공여행은 한 나라를 출발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시장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서로 다른 국가의 항공사끼리 노선을 두고 경쟁에 대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욕과 런던을 왕복하는 노선은요, 미국 항공사와 영국 항공사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낮은 요금을 걸어버리면요, 서로 출일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시 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을 위해서 인프라가 많이 파괴된 상태였고 미국은 전쟁 피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유럽 국가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국가 간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걸게 됐죠. 이 때문에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항공산업은 철저한 규제산업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규제 상황 하에서 미국 항공시장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페남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팬아메리칸 항공이죠. 페남은요, 항공우편 시대 때 다른 경쟁자들과 달리 중남미 지역으로의 국제 항공우편으로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덕분에 장거리 국제 노선에서 강점을 가진 곳이었고요. 그리고 찰스 린드버그를 내세워서 소비자들에게 페남의 성부적인 이미지를 어필했죠. 페남이 유독 세계 최초의 노선 운항과 새로운 기록에 관심을 기울였던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덕분에 시대의 아이콘적인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페남의 기장을 연예인 바라보듯 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페남은 과감한 투자와 적극성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가장 돋보였던 때가 바로 제트기 도입기였습니다. 1949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인 하빌랜드 코멧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52년에 영국 항공사에서 첫 운항을 시작했죠. 그런데 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서 기체 파손으로 무려 3대가 사고가 납니다. 각국의 항공사들은요, 이 사고를 보니까 제트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페남 측에서는 사고를 분석해보니까 제트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기체의 금속 피로로 인한 사고란 걸 알게 됐어요. 이건 기체 디자인을 바꾸면 해결되거든요. 페남에선 기왕 제트 엔진으로 넘어가는 김에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들은 짧은 항속거리 때문에 장거리 운항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에서 연료를 채우고 다시 이륙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트 엔진은 논스톱으로 대사용을 횡단할 수 있어야 새로운 비행기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페남이 써낸 또 다른 기록이 될 수 있다 본 거예요. 이때 엔진 제조사인 프렛 & 휘트니와 롤스로이스를 오가며 간을 봅니다. 그리고 협상 끝에 프렛 & 휘트니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엔진을 만들도록 계약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무려 120개의 엔진 구매 계약을 넣어요. 이 엔진 금액만 4천만 달러였는데 이건 당시 페남의 4년치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였던 거죠. 이렇게 엔진을 확보한 페남이 보잉을 찾아갑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엔진에 걸맞는 비행기 몸체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사실 이때 보잉은 이미 707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707에 그 엔진을 설치한 것만 몰라도 페남 측의 설계 변경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페남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잉의 경쟁사였던 더글러스를 찾아갑니다. 더글러스는 엔진을 가진 페남이 계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걸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조건을 무조건 맞춰주기로 하고 25대의 비행기를 발주받았죠. 더글러스와 발주 계약을 맺은 페남이 조용히 보잉 측에 가서 707 20대의 주문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다 똑같은 날에 두 회사에 넣은 주문 내용을 발표해버려요. 이때 뉴스를 본 보잉 측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잉과 더글러스는 매우 치열한 경쟁 관계였는데 경쟁사보다 수주를 적게 받아서 패한 거였으니까요. 결국 보잉 측이 페남에 연락해서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줄 테니까 25대로 동일하게 주문을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까지 했죠. 덕분에 페남은 제트기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이처럼 페남은 적절한 시기에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 압도적인 투자와 과감한 쇼맨십,
그리고 협상력을 바탕으로 국제선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업계의 전설적인 기종 보잉 747이 출시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투자에 들어갔죠. 항공여행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테니까 더 큰 비행기로 한 번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였어요. 70년에 747을 인도받고 첫 취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먼저 경쟁이 전부 다 치열해졌습니다. 원래 태평양 노선은 페남과 노스웨스트에게만 노선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1969년 미국 정부에서 다른 항공사에게도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으로 향하는 몇 개의 노선을 허가해 준 거죠. 덕분에 페남은 전부 다 고객이 분산되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영향은 좌석 점유율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950년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띄우면 좌석의 70% 정도는 채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큰 비행기인 보잉 747을 도입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좌석을 반도 못 채우게 됐던 거죠. 게다가 73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덕분에 페남이 비싼 돈을 들인 747은 승객을 반의 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운행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건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고요. 더 큰 위기는 78년에 그동안 항공산업을 올가매고 있었던 경쟁을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항공사들은 지역에 따라서 노선을 할당받고 어지간하면 서로 경쟁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규제 완화가 되면서 서로 간의 경쟁에 노출된 거예요. 이때부터 항공산업은 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쟁을 해야 하니까 전부 다 비용 관리를 잘해야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페남처럼 설비 투자 많이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항공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살펴보죠. 항공사는 비행기에 승객을 태워서 돈을 법니다. 뻔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고 비행기 이륙 전까지만 티켓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의 비행기 운항이라는 상품은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 유통이나 다름없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등어 300마리를 샀고 이걸 일주일 안에 팔지 못하면 폐기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미 고등어 300마리를 사고 보관하기 위해서 돈을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0마리를 일주일 안에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손실이냐가 결정됩니다. 이 고등어 300마리를 비행기 좌석으로 바꾸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쟁이 거의 없던 규제의 시절에는 해당 노선의 수요만큼 내 비행기에 태울 수 있었으니까 좌석을 채우는 게 어렵진 않았죠. 하지만 같은 노선을 두고 다른 항공사와 경쟁하게 된다면 해당 노선의 수요가 분산되고 그만큼 좌석을 채우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극도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업계에서 채택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죠. 과거 항공기의 노선은 A와 B를 직접 잇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1955년 델타 항공이 어딜 가든 거쳐야 할 지점이란 허브의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방식은 분산된 수요를 집중시켜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A에서 B로 직접 이동한 사람의 수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도 다른 C, D, E, F에서 B로 가고자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각 출발점에서 개별적으로 B로 가는 것보다는 허브로 집중시켜서 B로 한꺼번에 이동시키면 그만큼 더 적은 비행기로 좌석을 꽉 채워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는데 드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비행기 편수는 줄이면서 좌석을 전보다 더 많이 채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성은 개선되고요. 이 시스템은요, 항공산업의 규제 완화 이후에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다른 항공사들도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항공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고도화된 판매 방식을 도입한 거죠. 일드 매니지먼트, 이른바 수익 관리 시스템인데 이름은 간단해 보여도 세부 내용은 꽤 복잡합니다. 일단 항공사들은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 의사를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로 좌석을 구분지어서 판매를 했죠. 그런데 더 지켜보다 보니까 같은 좌석이라 하더라도 구매 패턴이 다른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휴가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휴가 일정에 따라서 예약을 미리 합니다. 이 사람들은 티켓 가격도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티켓 값을 아끼기 위해서 일정의 편리성을 희생하는 것도 감수할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비즈니스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요, 티켓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가격보다 일정과 편리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장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출정 일정이 나오면 그제서야 티켓 예매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요, 출발 일정보다 몇 개월 전에는 저렴하게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저렴하게 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가격을 올려서 가격 민감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인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객들에게 가장 비싼 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엄청나게 단순하게 얘기한 거고 실제는 여기서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얘기를 들자면요, 항공사는 그동안 수많은 티켓 판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죠. 이걸 바탕으로 예매 시점에 따라서 차등적인 가격으로 티켓 예매를 오픈하는 거예요. 만약 티켓이 판매되는 속도가 그동안의 평균보다 높다 이러면 저가에 할당된 티켓 수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예약을 열어두는 거죠. 반대로 티켓 판매가 평소보다 더 지지부진하면 요금을 더 낮추고 저가 티켓 수를 좀 더 늘리는 거고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의 변화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해서 서로 다른 지불 의사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낼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까지 내게 만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스템을 아메리칸 항공이 처음 개발해냈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 거죠. 바로 이 수익 관리 시스템 때문에요,
비행기 티켓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일 뭐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만약 유튜브에서 누가 여러분 목요일에 티켓을 예매하시면 가장 저렴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쳐보죠. 그럼 그 이후로 사람들이 목요일 예매를 늘리면요, 항공사의 수익관리 시스템이 그 수요 변화를 감지해서 즉각적으로 가격을 조정해버리니까요. 이처럼 항공산업에서는 비용관리, 수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멋진 비행기를 많이 사는 물량 공세를 퍼부어왔던 페남은 경쟁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더 이상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했다는 이미지는 중요치 않아진 거죠. 중요한 건요, 경쟁사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였거든요.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는 이걸 굉장히 잘했고 덕분에 이후에도 잘 살아남아서 새로운 항공시대를 열 수 있었던 거예요. 페남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주요 사업과 노선들을 경쟁자들에게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감당이 안 돼서 91년에 파산을 신청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페남이 사라진 항공업계는 빅3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저가 항공사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